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년유니온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서울에서 왔는데 이제 요새 코로나가 워낙 수도권은 심각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대면에서 만나 뵙고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청년 일자리 노동 문제에 대한 좀 개론적인 현실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청년 유니온이 저희가 해왔던 어떤 사례들도 좀 이야기도 드리고 관련해서 어떤 정책 이야기나 혹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시점에서 마주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등장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실업이란 말이 사실 지금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제는. 네, 청년 실업이랑 청년기의 실업은 되게 당연한 문제고 익숙한 문제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원래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2004년에 이제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처음 제도의 영역에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원래는 청년 젊은 시기에 이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디를 가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뽑아서 물론 이제 많이 부려먹기도 하고 워낙 노동권이 처참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대단히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죠. 그 시점으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꼽는 게 보통 이제 IMF 외환위기 97년, 98년에 IMF 외환위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약간 무색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대단히 인식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이냐 그럼 들어가면 한 몇십 년 있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대단히 아득하게 그냥 다른 사회 같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 3년에 이제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내수 침체 이런 것들도 좀 더 본격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청년 실업이라는 게 조금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졸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에 이제 겪는 어떤 문제들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는 대졸자들도 취업을 어렵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2000년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이제 70%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졸자들도 취업에 대해서 문제를 겪기 시작하니까 청년 실업이라는 것이 더욱더 큰 사회적인 화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전에 출간됐던 게 88만 세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88만 세대라는 건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는 88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평생 비정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정규직 대비 했을 때 88% 정도다 임금 수준이. 그래서 이들은 88만 원 세대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한 최초의 이제 그 저작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 세대가 처음으로 이전에 청년 세대가 호명되었던 방식은 뭐 X세대라거나 아니면은 뭐였죠? 그 전에 뭐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386들은 이제 386이라고 호명도 되고 그 전에 뭐 이제 어쨌든 사회 건설의 어떤 일꾼이나 어떤 변화의 선두주자 이런 걸로 언급됐던 게 처음으로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취약 상태로 이제 명명이 됐던 거죠. 그래서 88만 세대가 그 기점이었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이제 뭐 2004년에는 오히려 실업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떨어지고 등락을 반복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저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제 대졸 이상 실업률 보면은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놓은 게 2008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국면들이 옵니다. 그래서 고용률도 그때부터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 실업 문제의 등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저희가 2010년에 청년 유니온이 창립을 되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런 대졸 실업이 심화됐던 것들이 2008년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2008년에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추세들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고용률인데 위에 있는 게 전문대고 녹색이 전문대고 빨간 게 4년제예요. 4년제나 전문대를 나와도 고용률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이제
그 남성 고용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등락이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보면은 어떤 서비스업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갈 만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어떤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덜 오르고 혹은 이제 정체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의 그래프는 이제 실질 임금과 이제 생산성에 대한 그래프인데, 외환위기 기점으로 이제 그 생산성은 올라가도 실질 임금 정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일 심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였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도 그제? 네, 며칠 전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죠. 네, 결정되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 이번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더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그래도 적당히 올렸어요, 사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도 대단히 억제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 자체가 대단히 확산된 거죠. 네. 제가 아까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이런 걸 막 얘기했는데, 남성 고용률은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여성 고용률은 정체됐으니까 여성은 그래도 악화되진 않았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른 문제라고 일단은 좀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성들이 들어가는 일자리는 이미 저임금이 많이 하는 서비스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일단 남성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남성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갈만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이미 이제 저임금이 워낙 확산된다거나 최저임금이 인상이 정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임금의 확산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상황은 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경쟁의 압력이 대단히 높아진, 강화되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은 어쨌든 안정되고 그리고 뭐 노동시간 대비로 임금이 적절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장기적인 삶의 설계에 이제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주로는 제조업 일자리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네, 제조업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흔히 뭐 뉴스에서 이제 뭐 현대차 노동조합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의 어떤 주축 중에 하나죠. 그런 일자리들이.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은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이제 첨단 산업, R&D 이런 것들로 이제 재편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기회 총량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뭔가 거기서 이제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저성장 시대에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기회 총량이 감소하니까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건 뒤에서 또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 노동시장과 주변부 노동시장, 그래서 중심부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 주변부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노동시장의 지위가 연결되게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고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방치했던 부분들, 방치하거나 혹은 손을 쓰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부각되는 부분인데, 경제의 디지털화의 측면에선 이제 소위 중간 숙련의 어떤 일자리, 사무직이나 혹은 생산직 이런 데서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그 기계나 어떤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것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면서 대단히 잘게 쪼개서 외주화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소개를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으니, 네, 저희가 이제 청년 유니온이 그래서 2010년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는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어떤 조직을 만들까? 이거는 근데 노동이나 일자리에 대한 문제다. 그럼 노동이나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거는 노동조합이죠.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2010년에 만들어졌고, 네, 8개의 지역 지부와 이제 계층 지부, 그리고 이제 직종 지부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의 노동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 시작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나열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뭐 현장 실습, 구직자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질 때 구직자를 여기 앞에 보시면은 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반려를 6번인가 5번 발려를 당했어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예, 구직자는 노동자가 가입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많이 저희가 싸우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구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어떤 약간 연어가 고양을 찾듯이 약간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저희가 고민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불안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활동의 범위를 정리해보면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노동 현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노동권의 어떤 사각지대, 노동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이런 거. 그리고 어쨌든 청년기에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다 보니까 도제식으로 뭔가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 혹은 이제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라는 이유로 이제 약간 열정페이라고 하죠. 네, 열정페이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이제 노동권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새로운 산업 영역, 이런 데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데서 이제 노동 문제나 일자리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저희가 이제 해왔던 것들을 조금 간략히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노동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을 좀 포착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뭐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이었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는 그냥 젊을 때 경험 삼아서 하는 거, 용돈벌이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여겨졌던 거. 네, 아르바이트여도 최저임금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예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건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여겨졌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최저임금은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현장 실습이나 인턴으로 일을 하거나 열정페이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여기가 노동이라고 별로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뭐 했었던 것들 중에서는 뭐 호텔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그 단기 일용직으로 하루 단위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도 다뤘었고, 방송 드라마 제작 현장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영화제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지역에는 일자리 많다는데, 중소기업 일자리 많다는데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이제 취업을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해서 안 들어가서 문제인 거다. 이거는 일을 안 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아니면 뭐 청년이니까 도전해서 뭔가 그 사업도 뭐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막 이런 식의 해라, 아니면 해외로 도전을 해라, 얼마나 넓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있었죠.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쵸? 그런 얘기 요새는 못 하죠. 왜냐면은 그거는 꼰대들이 하는 얘기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반박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둘러싼 논쟁들이나 청년수당, 뭐 고용보험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건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은 원래 일터에서의 근로조건을 놓고서 교섭을 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면 청년유니언은 청년의 노동,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놓고 교섭을 하는 주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교섭 시도들을 해왔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와의 청년정책 관련된 개입들, 이게 사실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종의 단체 교섭 임하듯이 이렇게 제도 개입 같은 것들을 시도하는 부분도 있고, 뭐 최저임금위원회, 뭐 경산노위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는 것들, 청년 일자리 노동의 어떤 문제를 고민하는 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아마 뭔가 정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분류에 포괄 안 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노동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던 것이 이것이 노동으로 여겨져야 될지 아닐지 고민하고, 그리고 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낸다거나, 그리고 또는 뭐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슷한 결의 어떤 일환이지 않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청년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을 다루고 청년 정책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했던
교섭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일자리 정책 자체를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고 이제 고민했던 것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청년 정책이 등장하면서 청년 정책을 호명하고 저희가,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다른 청년 단위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0년에 만들어졌을 때 배경은 어쨌든 청년 문제라는 것이 그때 이제 등장하기 막 시작한 때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청년 당사자 운동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뭐 저희도 있고, 뭐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데도 있고, 뭐 아니면 부채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됐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방치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방정부들은 좀 뭔가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방정부랑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기본조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정책을 하자라고 이제 요구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2015년에 이제 기점으로 이제 청년수당이나 이런 것들 촉발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정책들이 선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청년수당 논쟁이나 청년 정책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2017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17년, 18년에 저희가 이제 청년기본법 제정운동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19년, 20년에는 이제 거의 그 법도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행정 조직이나 체계도 만들어지고 제도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래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 실업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는 뭐 청년 수당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청년 실업을 저희가 처음 다룰 때는 이게 그런 사회 인식과 싸우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가 어떤 제도와 어떤 정책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그 2010년에 만들어졌을 때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청년 실업 부조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건 뒤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청년 실업 부조라고 해서 지금의 청년 수당하고 사실 거의 같은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 취업 과정에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다 취업할 때 다 보게 되잖아요. 네, 토익을 다 보게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YBM이 독과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랑 같이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하고, 네, 물론 졌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누구도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익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오면은 아직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말고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때 뭐 취소 수수료 그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묘하게 다음 시험 접수 일정이랑 이렇게 해서 시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 접수할 수밖에 없는데, 또 시험 결과 보고서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왕창 떼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구직자들이 어쨌든 겪는 그런 실업 과정에서 겪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떤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 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원래는 저희는 그러니까는 실업의 문제, 청년 일자리의 문제를 거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랑 교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이제 사회적 교섭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 협약이라고 이제 네이밍은 그 행정 용어는 정책 협약이지만 저희는 교섭을 한 거죠. 네, 교섭을 해서 이제 이때 들어갔던 게 이제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표준계약서, 서울시 산하기관들한테 그런 체중이나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라. 그리고 서울시가 먼저 청년 고용 할당제, 네, 요게 이제 중앙정부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법제화되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하자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 청년 일자리 기본조례가 되고, 다루다 보니까 일자리 말고도 다뤄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럼 이거를 청년 기본 조례로 제정을 하자 해가지고 2014년, 15년에 이제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같은 이제 청년 정책 거버넌스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2020 청년 보장이 발표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2020 청년 보장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구직자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시간을 보장하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청년이라는 계층이 사실은 이제 어떤 고전적인 복지국가 개념에서는 사실 청년은 이제 노동을 해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고 그 노동에서 만약 탈락하거나 뭔가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이런 존재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받거나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노년기에는 이제 어떤 노후에 대한 정책들 이런 거에 포섭되거나 요렇게인 거고 기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현금성 복지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논쟁적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누구한테 또 퍼줘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던 거죠. 도덕적 해이, 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맨날 청년들이 놀고 먹으면 어떡하냐. 네, 평생 한 번 6개월 주는 건데, 네, 그런 얘기들도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청년수당이 처음에 이제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랑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단히 많은 논쟁들을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한국의 복지정책 관련해서 이제 논쟁의 어떤 주요 포인트들을 꼽으면은 2010년에 이제 무상급식, 고등학교, 중학교의 이제 무상급식 논쟁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2015년, 16년에 벌어졌던 청년수당 논쟁 또 그에 못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발표하고 2016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처음 시행하는데 시행 하루 만에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 취소를 합니다. 네, 이 뭐 직권 취소 자체가 중앙정부에 권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랑 이제 그 복지정책 관련해서 지자체가 좀 협의를 해라라는 것들이 강제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권한의 어떤 재임탈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왜 취소를 했냐? 이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 맞냐 틀리냐 이게 이제 사실은 쟁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했었던 거는 한 3가지 근거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미취업 상태에 이제 그 저희가 50만 원 이렇게 했던 것도 평균적인 어떤 취업 비용을 그 정도로 추산을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박탈되는 어떤 권리에 대한 보장에 대한 측면이다. 이거는 청년의 어떤 시민권,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취업 준비를 아마 하고 있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타회랑 단절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준비를 해서 열심히 점수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취업에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벌어지는 개인에게 있는 어떤 타격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지원들이 사실은 부모의 어떤 소득 여하 혹은 이제 본인의 어떤 취업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적으로 어쨌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청년을 위한 투자다. 지금 투자하는 게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거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약간 수세적인 얘기죠. 네,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청년들이 같이 만드는 정책인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 정책 자체가 대단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수기되고 이야기되고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촛불 전국을 지나면서 이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형태의 어떤 정책을 한다라는 거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좀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취업성공 패키지에 이런 유사한 어떤 방식을 차용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 바뀌고서는 전국적으로 또 시행되는 게 되고 이제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제도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할 게 많은데 느리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청년수당 얘기는 이따가 얘기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2015년에 저희가 블랙기업 운동이란 걸 했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기업이 이제 청년의 청년들 막 들어가는 신입사원들 청년의 삶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죽음들이 이제 회자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고센터를 열어서 이런 것들을 제보를 받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 이런 기업이 나쁜 기업이다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 저희가 그때 냈던 보고서의 결과물인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특히 이제 그때 이제 몇몇 사건들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 고문 이런 것들 막 사례들, 네, 정규직 전환의 거짓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라던가 장시간 노동 그리고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산이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가 2018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대형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임금체불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제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단히 그런 그 야근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커녕 약간은 당연시 됐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규모가 작으면 이제 영세하고 뭐 어떤 운동의 측면에서 하시는 경우들도 없진 않은데 근데 이제 대형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도 대단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권은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딱 그 부산국제영화제 딱 기간만 이렇게 단기 고용한다거나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없이 네,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하는데 그 영화제 기간만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불안정한 일자리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영화제 6개 국제영화제에서 네, 6억에 달하는 이제 체불임금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최근에는 그런 또 노동권 관련돼서 저희가 활동했던 것들론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 분들의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분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한데 그 예전엔 코디라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그 의상이나 아니면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손봐주고 혹은 어떻게 옷을 입을지를 골라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그런 의류 업체나 이런 데서 빌려오고 옷을 협찬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그분들이 혼자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가령 아이돌 같은 경우 막 멤버가 막 10명 막 이런 그룹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10명의 의상을 이렇게 날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어시스턴트들의 평균 임금이 90만 원 이런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근로시간을 대략 추산을 해서 역산하니까는 시급이 3,900원이 나오는 거죠. 네,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던 건데 이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이게 근로계약 형태도 없고 이게 약간 진짜 너무 그 무법지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꿔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깨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를 좀 바꿔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해야지 좀 시의성이 있겠죠. 네, 지금도 코로나가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청년 실업의 문제를 또 감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만든 워딩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위기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워딩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지가 작년에 이제 냈던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겪어본 경제 위기 중에서 가장 불평등하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IMF 경제 위기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막 뉴스에서 막 가끔 TV에서 막 보면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그 부도가 나서 뭐 사람들을 자르고 내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던 직장도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지네? 이런 게 이제 사람들한테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갑자기 막 무너지는 건 대단히 극히 일부에서만 그러고 있죠. 뭐 항공업이나 이런 데서나 예외적인 거지. 대체로는 이제 노동시장의 격차. 지금은 잘리는 사람이 저기 회사원 분들보다는 아르바이트 하는 이제 노동자들 혹은 이제 음식점에서 일하는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서 대단히 위기가 차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 타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면은 저 그래프는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건데 이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재택
근무도 불가능하고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해고가 되는 거죠. 그냥 다 해고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보면은 이제 매장에서 판매 혹은 이제 음식 관련된 혹은 이제 카페 이런 데서 일하는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들이 제일 많죠. 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서는 이제 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더 나이 드신 분들도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하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서 차등적이다 위기가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나오는 청년들, 그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IMF 세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당장의 타격도 있지만 이것이 가령 복구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정부의 발표대로 올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코로나가 만약 회복하는 단계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면은 작년 올해 졸업한 청년들은 이제 내년에 졸업한 청년들과 같이 경쟁을 하겠죠. 또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막 졸업한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경력직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려면은 대단히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거를 사회가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국면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책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그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서 타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양상을 조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는 이제 고용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공이나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최소한 잘리진 않으니까, 네, 잘리진 않으니까 혹은 이제 휴직을 들어가도 유급으로 들어가고, 네, 휴직을 하면 원래 70%가 이제 그 휴업수당을 받게 되는 건데, 네, 이런 고용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가 이제 대단히 심각하게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감의 안정성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돼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고용이 돼 있으면은 뭐 휴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프리랜서로 고용돼 있으면은 그냥 끝이죠. 뭐 해고 이런 거 절차, 노동법의 보호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일감이 끊기면은 그냥 거리로 내몰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프리랜서나 플랫폼 특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일 요새 많이 생각하는 건 이제 배달 노동이잖아요. 근데 배달 노동 말고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상담으로 자주 들어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가령 이제 구별로 있는 문화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에. 그럼 이제 그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뭐 스포츠 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건당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센터가 문을 안 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인데도 어떤 조치조차 없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진 사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유형의 불평등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청년 세대, 네, 지금 막 이제 학교 교육을 마친 청년 세대의 어떤 이행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 해법과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른쪽에 이미지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저거는 작년에 뉴스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확진을 받고서는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되게 씁쓸했는데, 잠수를 타서 나중에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다른 일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연락을 끊고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연락을 끊었냐 했을 때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2주 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누군가에게는 그냥 자가격리 당해도 그냥 재택하면 되고, 혹은 이제 좀 일을 쉴 수도 있고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로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더 최근에 어떤 청년 실업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야기를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코로나 속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도 채용을 대단히 조심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아야 할지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말하면 심사숙고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간을 많이 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신규 채용의 감소, 그리고 공채 방식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수시 채용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시 채용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채 방식보다는 수시 채용이 더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뭔가 원서를 넣을 기회가 하나라도 줄어들면은 어쨌든 취업할 확률이 낮아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서 그러면 채용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난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사실 정보의 격차나 이런 것들도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신규 채용이 트렌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도 청년에 따라서 다르게 아마 대단히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의 문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저도 관련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통계로 좀 나온 건 없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노동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 하면은 뭐 한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고서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근무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 해고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노동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어떤 사례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냐면은 일단 들어가면은 1년은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1년이 수습 기간인 거죠 사실상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채용의 문턱이 대단히 강화되고 있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청년의 첫 일자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첫 일자리, 청년들이 진입하는 첫 일자리가 어떠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불안정하고 비정규적인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제일 급격히 신경 쓰이게 올라가고 있는 게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첫 일자리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3분의 1 가까이 3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두 번째로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시간제 일자리예요. 그래서 시간제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첫 일자리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쪼개기 아르바이트의 문제예요. 쪼개기 아르바이트는 뭐냐면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을 기준으로 그런 노동법적인 규제가 헐거워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 15시간 아래로 쪼개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령 14시간 일을 한다거나 일주일에 주말에만 이제 7시간 7시간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주휴수당을 그러면 안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왼쪽에는 저희가 2017년, 18년에 어쨌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거의 30% 가까이 올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거는 시간당 임금이에요.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요 왼쪽이 그러니까 1분위, 2분위가 저소득층이고 10분위가 고소득층인데 1분위, 2분위부터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의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7년, 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그런데 문제는 월급 기준으로 하면은 1분위, 2분위에서 별로 오히려 악화됐던 경향성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는 이제 월급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최저임금 올려서라기보다는 쪼개기 고용의 유인이 워낙 큰 상태. 그러니까 주휴수당 제도 같은 거 손을 아직 안 본 상태에서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이제 10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50만까지 또 찍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초단시간 노동이 제일 많은 업종 중에 업종이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이런 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절반이 초단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주휴수당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러므로 못 받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월급이 60만 원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약간 뭐 서울 기준에서는 월세 내면 이제 남는 게 없는 수준인 거고, 네, 부산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사실 한 달 생활비를 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럼 당연히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이제 아니면 투잡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요건 최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고질적인 문제죠. 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제 최저임금도 이제 그 위반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 27%가 이제 최저임금 위반한 걸로 저희가 이제 조사한 거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원래 작년에도 저희가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올해 좀 더 두드러지는 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위반율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거를 갖고 왔는데 부산이 최저임금 위반이 36%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셋 중에 한 명은 최저임금 위반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타격이 좀 덜한 업종인데도 최저임금 위반율이 대단히 높아진 거에서는 이거는 그래서 저도 왜 그런 거 같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다른 데 구하기보다는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위반율이나 이런 것들도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 좀 열악한 처지에 몰려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발생하는 문제들 위주로 좀 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요거 얘기해야 되구나. 네. 네, 요거는 이제 경제가 어쨌든 디지털 전환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여기에 불을 붙인 거죠. 네, 대단히 안타깝게도 불을 붙였는데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플랫폼 노동 흔히 얘기되는 거는 배달 이런 것들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배달은 라이더 유니온에서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디지털화되는 어떤 프리랜서 노동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크몽 같은 경우가 이제 프리랜서 마켓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감들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인데 그럼 가령 웹 포스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디자이너인데 웹 포스터를 만든다 하면 여기에 이제 내가 나를 등록해서 그러면은 그걸 보고 누가 컨택을 하면은 내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주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단가가 대단히 낮아요. 마치 약간 들어가 보시면은 약간 그 우리가 그런 쇼핑몰 운영하는 거에서 보면은 제일 두드러지는 게 원래 가격이잖아요. 가령 뭐 지마켓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가격이 어쨌든 제일 눈에 띄잖아요. 그런 방식이어서 그럼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저가 경쟁이 대단히 유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디자이너분들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그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장의 단가가 대단히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약간 웹 포스터 같은 걸 만드는데 제일 흔한 게 디자이너 쪽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크몽에서는 얼마면 되던데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죠. 여기를 안 써봤어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단가가 저가 경쟁이 유발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작업의 퀄리티나 이런 걸 두고서는 이제 고려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싼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디지털화라고 하면 대단히 첨단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요거는 명함관리 앱이라고 리멤버라는 명함관리 앱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쵸? 들어보셨죠? 저는 안 쓰는데 사실 저는 그냥 명함을 그냥 봤는데 요거는 이제 명함 사진을 찍으면은 자동으로 핸드폰에 등록이 되는 앱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 이 앱을 처음 알았을 때 나중에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죠. 이거를 되게 인식이 잘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다 타이핑을 보고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이피스트들이 처음엔 몇천 명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명함이 업로드 되면은 그거를 각자 집에서 재택하면서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몇천 명 이랬는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다시 보니까 이게 예전에 몇천 명인데 그게 확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명함이 어쨌든 같은 명함도 여러 개 이게 돌 거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인식률 자체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정도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줄이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래서 노동 집약적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노동의 투입을 줄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사실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잃어가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른쪽에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댐, 디지털 뉴딜 이런 거의 정책에 이제 세부 내용으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어떤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 흔히 보잖아요. 이게 개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구별하는 거. 네,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했을 때 이거를 필요한 학습 데이터들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은 이거를 기계가 학습을 해서 이건 개 사진이고 이건 고양이 사진, 이건 고양이, 이건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개랑 고양이랑 같이 있는 사진도 뭐 학습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건 개 사진이고 어떤 건 고양이 사진인지 누가 알려주느냐 했을 때 그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을 해서 저기 가령 사진이 있죠. 저 사진에서 요거는 자동차, 요거는 사람, 요거는 뭐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면은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 되는 작업들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대단히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소지들이 크죠. 네, 그리고 어떤 데이터 라벨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일자리라고는 하지만 대단히 저숙련의 어떤 일자리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로 갈아치워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를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어쨌든 사회 곳곳에서 어떤 디지털화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이게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에서 대단히 많은 의문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쨌든 실업의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제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래도 고용보험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용보험 얘기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한참 실업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약간 중간에 노동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아마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실업에 대한 위협은 대단히 산업사에서 보편적인 어떤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에 공통으로 어떤 대비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가 실업급여, 실업제도 보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아프면 건강보험인 거고 해고를 당하면은 고용보험인 거고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인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라는 문제인 건데요. 그래도 이제 실업 부조랑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는 좀 메꿔진 거는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여기 왼쪽의 그림인데요. 실업 부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도입한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초생보가 이제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이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거고 실업급여는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거. 이고 실업부조는 아직 실업급여의 어떤 수급권이나 이런 거 없어도 실업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계층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대로 아까 청년수당이랑 얘기를 좀 했으니까 실업급여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기준에 봤을 때는 대단히 보장의 범위가 협소한 거죠.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원해주는 기간도 짧고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여기? 네.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 받아봤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아마 안 받아봤으면 이게 되게 낯설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업급여라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제도 기준으로 180일을 일하면은 고용보험 가입된 일자리에 180일 일하면은 나중에 잘렸을 때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한 길게는 9개월, 10개월 이렇게가 이제 수급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 연 단위로 이렇게 오래 일하면은 1년, 2년 어쨌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를 주는 목적은 사실 재취업을 위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령 유럽 기준에서는 가령 1, 2년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구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복지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좀 크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가입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 그리고 이제 자발적 퇴사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가입은 말 그대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은 아르바이트에도 고용보험은 다 가입해야 되거든요. 초단시간이 좀 예외적이긴 한데 초단시간도 3개월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미가입입니다. 이런 거. 네, 이런 게 미가입이고 적용 제외는 이제 흔히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건당으로 일을 하니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 제외. 요런 영역들은 사실은 미가입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도가 실행되는 문제에 가깝다고 하면은 적용 제외는 제도상의 문제죠.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확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얘기를 아직 안 한 게 자발적 퇴사. 네. 네, 보통은 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이직 다른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당사자들한테는 이직하는 것보다 일단 퇴사인데 뭐 이직이라고 하면 보통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 퇴사라고 일부러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회사에서 잘린 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잘린 게 아니라 내 발로 나간 거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미국이나 뭐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미국이나 터키, 뭐 캐나다, 그리스 이렇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하긴 해도 아예 못 받는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청년층에서 고용보험으로 회사를 관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아래에 제가 만든 통계를 갖고 왔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3%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 사람 100명 중에 붙잡으면은 13명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이거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직장을 너무 짧게 다녔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내가 내 발로 관뒀기 때문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자발적, 비자발적이라는 것이 대단히 기계적으로 나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100% 내 의지로 그만뒀다 라기보다는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점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틀어졌거나 뭔가 여기서 내 삶이 불안할 것 같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자발적 이직이라고 퉁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하니까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고용보험 관련해서 개정됐던 게 5년 동안 3번 받으면 뭐 수급액을 깎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업급여가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청년층에서 제일 심한 부분이거든요, 자발적 퇴사는. 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니까는 보통은 잘리면 잘렸지 잘 그만두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문제들은 이제 좀 더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뒤에 준비한 얘기들이 좀 더 많은데 괜찮은가요? 그래요? 네. 아, 네, 네. 그럼 조금 더 좀 스피드하게 제가 요새 이런 얘기들 많이 받기는 해서 요거를 한번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몇 개 좀 포인트들을 좀 잡아온 것들이 있는데 공정에 민감하다는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막.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회 규칙이라는 게 공정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은 어떤 상태에 더 가깝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일자리를 둘러싸고 외환위기 이후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평생 직장이라는 거는 내가 조직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은 말 그대로 충성까지 아니어도 열심히 해주면은 조직이 날 버리진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왔어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 거다 이런 믿음, 신뢰, 어쨌든 조직과 개인의 관계 맺은 방식 이런 건데 물론 이제 과거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도 뭐 막상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식 자체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개인이 자구책을 썼던 거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죠. 그런 것들이 일부는 사회적인 방식으로 대체된 거고 일부는 아직 대체되지 않고 어떤 아노미 상태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뭔가 일이 터지고 뭐 했을 때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식의 자구책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해체된 상황. 예, 요게 반드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의지할 수 있거나 혹은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혹은 다른 방식의 어떤 규칙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공정이라는 말이
되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왜곡된 자격주의, 가령 대표적으로는 대학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이 대학 그러니까는 가령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를 이제 뭐 들어갔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졸업했느냐를 중요하게 따지진 않잖아요. 가령 사회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들어가기 전까지의 경쟁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진짜 공정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정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그럼 왜 튀어나오느냐, 왜 이렇게까지 튀어나오느냐 자체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어떤 이야기되는 방식 자체는 대단히 왜곡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의 배경에는 뭐 이런 자산 버블이 좀 심해지면서 말 그대로 뭐 세습 사회가 등장하고, 네 이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이제 자녀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선호 씨가 이제 평택항에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산재를 당했을 때도 저는 제일 슬펐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의 직장에 따라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사회 한켠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아버지가 교수여서 아들이 교수가 되기 대단히 수월할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드는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대에 있는 뭐 의대 교수가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교수가 됐는데 자기 연구실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이건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어졌던, 네, 아직도 교수 잘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떤 부모의 직업 세계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사회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정이란 말이 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학력이나 지역에 따라서 대단히 격차가 벌어지고 굳어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뭐 가령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잘 안 비춰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고졸에 대한 얘기는 이걸 보시면은 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들이 이제 좀 붕괴라고까지 하면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 소위 입시에서 좀 약간 후순위로 밀리면서 그런 것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 격차가 대단히 확대되는, 다 서울로 이제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심화되면서 학력과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더 확대되고 굳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지만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요거입니다. 네. 본질은 결국 일자리 문제인 건데 그 일자리는 무엇의 보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사회가 고민하지 않지 않았나 우리가.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최근에 많이 고민하기 시작한 건데 일자리라는 것의 의미 자체는 어쨌든 노동과 임금이 교환되는 공간이죠. 내가 일을 해주고 임금을 받는 것 이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집단에 소속되고 어떤 직장에 소속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공간인 거잖아요. 어떤 삶의 중요한 일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어떤 합격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대단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부분들도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심부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스펙을 잘 쌓아서 내가 취업 경쟁에서 잘 승리해서 받는 어떤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뺏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그리고 그 상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부한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의 어떤 공정과 일자리를 둘러싼 어떤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일자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들, 가령 뭐 임금 수준이나 근로시간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중심부 노동시장이 주변부보다 훨씬 낮고 사회보험 가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좋은 직장 다니면 대출을 좀 더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예, 뭐 이게 시장 원리라면 시장 원리지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이나 지위나 명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중심부 노동시장이 모든 걸 갖고 있고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고민하기 시작하면 좀 머리가 아프죠, 사실. 아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흔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좀 요런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 일자리라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혹은 공공부문 이런 것들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어떤 문제 그리고 중심부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가면은 어쨌든 이 안에서 어쨌든 평생 노동시장의 어떤
지위가 이쪽에서 결정이 되는데 처음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시작을 하면 사실은 잘 올라가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 요 두 가지 성 안과 성 밖이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취업 경쟁을 빡세게 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네,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이 그래서 경쟁을 빡세게 하는데 왜 눈높이를 안 낮추냐 뭐 이런 얘기들만 맨날 들으니까 속이 터졌던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청년 일자리나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그래서 풀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난망한 상황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공정이라는 담론이 대단히 불붙는 이유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맥락과 사회적 경제적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뀌고서 이제 소위 586 세대가 이제 사회정치적으로는 주류라고 여겨지기 시작을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립구도로서 청년 세대가 호명되는 것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계층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럼 누가 이 더 우월한 위치에 점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제 공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얘기는 아까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중간 숙련의 일자리들이 증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는 했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공정이 그러면은 답이 될 수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네,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비명과 같은 것, 이게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거를 막 해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비명을 지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걸 뜯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공정담론이라는 것이 결국엔 어떤 능력으로 다 너도 나도 다 능력만 가지고서는 다 개그장 떼고 경쟁을 하자라는 거냐 했을 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래서 뭐 공정담론이 소위 정규직 일자리, 안정되는 일자리를 다 해체하고 우리 다 비정규직으로 다 불안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뜯어보면은. 그렇게 안정된 일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공정담론이 붙고 있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능력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자격주의, 뭐 합격주의, 합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거의 문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가령 일자리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전제에서는 능력주의로 사회가 소위 지속이 가능하냐 가령 그럼 능력주의를 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닌데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능력주의로 한다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을 끝도 없이 해야 된다는 거는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회가 붕괴하겠죠? 네, 우리는 이제 사회를 같이 이루고서 사는 어떤 시민인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한 해법도 아닌 거죠, 사회가.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요게 문제인데, 그래서 공정 담론이라고 이야기되는 공정이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권리의 언어. 그러면 시민권, 시민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으로 말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 뭐 이건 제가 덜 생각을 해봐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정 담론이라는 것이 어떤 권리를 내가 보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해야 된다. 그 권리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합리적이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 권리라는 단어가 대단히 남발되는 경향도 있지만 권리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삶에서 영위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무언가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로도 서술이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공정이란 것이 답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공정은 답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없다는 게 저는 정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막 공정해야 되고 뭐 경쟁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암만 비판해봤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막 몇 가지 요새 고민인 지점이긴 해서 몇 가지 막 해법들을 막 가정을 해봤는데 가령 뭐 경기를 부양한다거나 경제가 성장한다거나 이러면은 좀 안 좋은 일자리들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가령.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냐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한계에 지금 우리는 와 있지 않나.
그것이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생태적인 환경, 자원 이런 거의 부분이든 네, 왜냐하면 지구가 남아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성장을 뭐 하려고 해도 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격차가 어쨌든 문제인 거라고 하면은 이 격차를 가령 주변부랑 중심부랑 격차가 좀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경쟁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은 룰을 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경쟁의 결과로 달라지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게 되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전적으로는 분배를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임금을 최저임금을 올려서 애당초 받는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대단히 큰 저항에 부딪힌 거죠, 사회적으로. 네, 이게 뭐 저항이라는 는 것이 뭐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어쨌든 저항이나 어떤 논란들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동력을 잃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올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아까 쪼개기 고용도 있고 플랫폼 노동도 있고 아니면은 너 노동법 대상 아니야 프리랜서야 이렇게 우기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가면서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재분배를 강화한다는 방법도 있어요. 가령 이제 임금에 대한 거는 가령 좀 그 우선순위에서 좀 차치하고 임금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 재분배를 잘 해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증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서구 선진국들이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양 집단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가령 이게 연대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인 건데 가령 지금 내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세금을 많이 내지만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유지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래야지 내가 지금 세금을 내고 이러는 것이 나한테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납득을 할 텐데 사실은 뭐 계층 이동의 어떤 고착화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혹은 내가 저 사람들하고 완전히 만날 일이 없게 되거나 그럼 이제 사실은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좀 깨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이제 억울함만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나 뭐 브렉시트 뭐 이런 것들 사건들이 보여주는 소위 뭐 포퓰리즘의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해법이 없다는 얘기로 하려니까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 문제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이슈들이 결코 다 단순하지가 않아서 저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뭔가 정책을 고민하거나 다루거나 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은 내려놓으시라. 왜냐면은 이게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 포함해서 어떤 전문가들도 제대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게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럼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